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광주과학고등학교에 나왔거든요. 올해가 광주과학고가 4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축하 영상도 만들고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물리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을 제가 안다, 양자 컴퓨터를 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구글에서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양자역학을 알아야 되죠. 네. 자, 그런데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전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 있죠? 나가지 마세요. 고전역학 잠깐만 설명할게요. 고전역학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뉴턴 역학 아실 거예요. 또 나가려고 그랬죠? 나가지 말라니까. F는 MA라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이라는 것을 아셔야 이제 양자 역학을 알 수 있는데, 뉴턴 역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턴 역학은요, 결정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뉴턴 역학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정론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 속도로 걸어가면 1분 있다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고전 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전 역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의 개념은 달라요.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면, 양자 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양자역학의 개념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를 쪼개고 하다 보면 분자가 나오고 원자가 나오고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을 포기하시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는 못 알아듣겠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요, 있어요. 있다가 없는데요, 없는데 있어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거죠. 고전 역학,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정론적으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확률론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개념이, 고전역학은 입자인데 양자역학은 파동에 가깝다, 그리고 중첩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얽힘의 성격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중첩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가죠. 자,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기존의 컴퓨터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기존의 컴퓨터가 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비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이면 1이고요. 0이면 0이에요. 그래서 결정론적입니다. 1이면 1이고 0이면 0이지 0이 어떻게 1이고 1이 어떻게 0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큐비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똑같이 0이 있는데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1인 것 같으면서도 0인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다가도 1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큐비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큐비트라는 개념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시는데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큐비트는 이 중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이면서도 0이고 0이면서도 1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아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요,
1인데 0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중첩의 상황,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내가 발견을 하는 순간 양자의 성질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요, 0인데 1이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요놈 잡았다. 그러면서, 너 1이잖아, 1.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요놈 잡았다. 너 0에 가까운 놈 아니야, 이놈?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양자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양자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빗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의 성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273도씨를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자기장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큐빗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윌로우 칩이요. 구글에서 나온 윌로우 칩이 큐빗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 것이 몇 개를 넣었냐면요. 105개를 넣습니다. 구글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단계를 크게 6단계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마일스톤이 찍힌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는 큐비트라는 단어 그리고 105개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럼 뭘 잘하는 거냐? 도대체 그게 뭐가 대단하길래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 양자 컴퓨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최적화의 문제를 잘 풉니다. 사실 이 최적화 문제는 제가 대학교 때 6년 동안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적화 문제를 제일 잘 푼대요. 두 번째로는 암호를 잘 풉니다. 암호 해석을 잘 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DB를 검색할 수 있어요. DB 검색을 아주 잘합니다. 이게 이제 AI에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데이터를 계속 찾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암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거를 뭔 얘기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최적화의 문제의 예시, 가장 쉬운 예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여기 서울에서 지금 이제 부산까지 간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최적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요. 자, 이 방식 중에서 요걸로 가보고 요로 가보고 요로 가보고 요로 가보고 다 가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짧은 길이 나오더라도 이 길이 제일 짧으면 이 길이 답이니까 이걸 다 풀어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있는데도 저기 있는 이런 중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1등으로 도착하면 나머지 애들을 스탑 시키는 겁니다. 야, 그만 가도 돼. 답 나왔어. 끝났어. 그만. 이러니까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최적화의 문제를 푸는 데는 최적화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구글에서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나왔대.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뭔 말 하는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뭐 중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가 말했잖아. 암호를 잘 푼다면서. 그래? 근데 암호 화폐 있잖아. 암호 화폐. 이거 비트코인 아니야 이거? 그럼 비트코인 이거 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 잘 푼다며. 근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잖아.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CDSA256이라는 암호 체계고요. 두 번째로는 SHA256이라는 암호 체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첫 번째로는 서명이나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SHA256 같은 경우에는 어떤 봉인의 개념이다.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암호 체계를 깨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개념으로 이 암호 체계를 깨는데 얼마나 많은 큐비트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논문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첫 번째 암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암호 체계를 깨는 데는 1300만 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글에서 105개가 아니고요. 이제 막 두 번째 단계가 끝나긴 했지만 6단계까지 가서 100만 개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비트코인에서의 이 암호 체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면 풀 때마다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스스로 이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암호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암호 체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적응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끝에 있는데요. 저기까지 앞으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남은 거리의 절반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자, 남은 거리의 절반 가면 여기죠. 네. 그런데 또 남은 거리 절반 가겠습니다.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또 절반을 가면 요만큼이겠죠. 한 번 더 절반을 갈까요? 요만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라는 개념도 풀면 그 푼 문제의 2배만큼 더 어려운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양자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이 체계를 깨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돼서, 물론 실용화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초전도체가 발견이 돼서 상용화가 된다면 완전히 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빨리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고 한다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는 이유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런 식으로 어려운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전통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거기도 다 암호란 말이에요. 그 암호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인 거죠. 양자 컴퓨터가 공격할 수 있는 암호 체계? 이걸까요? 아니면은 공인인증서에 있는 암호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어쩌면 더 빨리 블록체인의 세상으로 옮겨놓는 것에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학 기술이 세상을 뒤바꿔 놓고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기술 패권이라는 차원에서도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정도의 수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진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써놓은 속보요는 오늘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